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5주 강의가 됐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 공부한 것을 돌이켜보면 첫 주에는 물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물리학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하는 것을 공부하고, 제 2주 때는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물리량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물리란 자연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현상을 표시하는 물리량을 다루는 법, 벡터와 스칼라, 좌표계 이런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3주 때는 뭘 공부했냐면 생각이 날똥말똥하지만 제 3주 때는 뭘 공부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없죠. 뭘 공부했냐면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을 특별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이란 물체가 움직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을 기술하는데 어떤 물리량이 필요했냐면 어떤 물리량이 필요했습니까? 위치, 그렇죠? 변이, 속도, 가속도 이런 거가 필요했는데 그걸 뭐 했습니까? 그래서 제 4주 때는 그런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에 대해서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그렇죠. 좌표계에서 표현하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정의되는가 보고 그 정의되는 것을 좌표계로 표현해서 숫자로 표현하는 걸 했습니다.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좌표계에서 대표를 해야 됐죠.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좌표계인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구면좌표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은 물체의 운동은 주로 평면 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를 이용하는 것이 잘 아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에 마침내 운동법칙을 공부했습니다. 운동법칙은 F는 MA, 운동방정식이 바로 운동법칙인데 그 운동방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뉴턴이 프린키피아에서 설명한 제1법칙과 제3법칙, 제3법칙은 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 다음에 제1법칙은 뉴턴의 운동법칙이 성립하는 관성계가 무엇인지, 또 관성계를 어떻게 정하는지, 또 관성계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제 드디어 뉴턴의 운동법칙을 실제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케이스로 간단한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운동 1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거 2주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도 간단한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 두 번째 주에도 다음 주에도 간단한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로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데 그래서 1교시에는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운동방정식 드디어 이제 적용하게 됐습니다. 운동방정식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다시 쓰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운동방정식은 FR은 MDT 제곱분의 D 제곱 R 이걸 푸는 겁니다. 이걸 푼다고 하는 뜻은 뭐였어요? 우변은 항상 똑같아요. 어떤 물체의 경우나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DT 제곱분의 D 제곱 R 이건 가속도였죠. 무엇이 달라지냐면 힘이 달라집니다. 힘이. 어떤 힘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걸 푼다고 하는 것은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인데 힘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목표는 우리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종속 변수를 독립 변수의 함수로 구한다고 했으니까 R이 종속 변수죠. T가 독립 변수니까 R을 T 함수로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이때 좌변의 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풀리기도 하고 어렵게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좀 빡세게 어려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차 쉬운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쉬운 거에서부터 차차 어려운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쉬운 게 아니면 거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거 하는데 그러면 어려운 걸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 우리가 다른 방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점점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무튼 제일 쉬운 거 한번 골라보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제일 쉬울까? F가 힘이 R의 함수로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지는 게 가장 쉬울까라고 하는 거죠. 가장 간단한 경우는 이동하여도 다시 말하면 R이 바뀌어도 힘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경우 다시 말하면 일정한 힘을 받는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힘이 일정이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속도를 구하면 F는 MA에서 M으로 나눠 힘을 M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구해지죠. 근데 이 가속도가 어떻습니까? 힘이 일정이면 가속도가 안 변하죠. 그게 바로 무슨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인데 등가속도 운동이면 우리 어떻게 푸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만 결정하면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만 결정하면 문제를 다 풀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풀어보면 물체의 위치는 가속도와 초기 조건만 알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어떤 경우로 되냐면 F는 일정인 문제에서는 물체의 가속도만 구하면 문제 다 풀었다라고 얘기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경우를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주위에 이런 간단한 경우가 힘이 일정인 그런 간단한 경우가 많이 있겠어요? 조금 있겠어요? 뭐 조금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도 다 이렇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는 건 어때요? 내가 물체를 던지면 그때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어때요? 중력은 어때요? 이렇게 물체가 이동하면서 중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보는 경우에는 예상외로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많이 있어요. 먼저 그러면 먼저 이런 미분 방정식을 푸는 법을 먼저 공부하기 위해서 함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는 게 종속 변수를 독립변수의 함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를 보도록 하겠어요. 함수란 뭐냐면 자, F라는 함수가 있는데 S의 함수다. 그러면 S가 독립변수고 F가 종속변수죠. 자, 여기에 S, 이게 S축이 되겠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게 이게 F축이 되겠어요. 그러면 S값에 대해서 F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게 바로 함수 FS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S가 1일 때 F값이 얼마, S가 2일 때 F값이 얼마, S가 3일 때 F값이 얼마 이러는 거죠. 이게 이제 함수죠. 그랬을 때 우리 무엇을 구하냐면 차분을 구하면 차분이 S에 대한 차분을 구한다. 그러면 두 S값, 여기 S가 있고 여기 S 프라임이 있으면 요 차이,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S의 차분이다. 독립변수의 차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립변수의 차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건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둘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변수의 차분 델타 S는 마음대로 정한다. 요 차이를 마음대로. 나중에 미분이 될 때는 어때요? 마음대로 0에 가깝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차분을 독립변수에 대한 차분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종속변수, 이 함수에 대한 차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독립변수의 차분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종속변수의 차분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그러면 종속변수의 차분 구하는 거 보도록 하겠어요. 종속변수의 차분을 구한다면 독립변수의 차분 델타 S에 해당하는 종속변수의 차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두 값에 해당하는 F값의 차이입니다. 이게 델타 F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델타 F는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델타 S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거죠. 종속변수의 특징이 그거였어요. 독립변수는 내 마음대로 차분을 정한다면 종속변수는 그 관계에서 같이 정한다. 그런데 여기서 금방 볼 수 있듯이 독립변수의 차분이 작아지면 종속변수의 차분도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작아지겠죠. 작아지죠. 연관이 있죠. 연관이. 독립변수의 차분이 0으로 가까이 가면 종속변수의 차분은 점점 더 커지고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정도가 아니라 한 번도 없습니다. 요놈이 0으로 가면 이런데 0으로 가는 그런 특징이 있겠어요. 그래서 종속변수의 차분은 델타 S에 의존하는데 이거 어떻게 의존하느냐면 독립변수 S의 차분은 S 프라임에서 S 뺀 거예요. 그래서 S하고 S 프라임 내 마음대로 정합니다. 이게 S 프라임이고 이게 S예요. 자, 종속변수의 차분도 똑같이 F 프라임에서 F를 뺀 것인데 F하고 F 프라임은 S하고 연관이 있어요. S가 S일 때 F가 이 F고 S가 S 프라임일 때 F가 이 F 프라임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차분은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게 S고 요거는 S 프라임은 S 더하기 델타 S죠. 그래서 F S 더하기 델타 S를 FS로 뺀 게 델타 F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델타 F를 델타 S로 나눈 이 기울기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데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걸 이용하는 게 우리가 테일러 전개라고 하는 아주 자주 쓰이는 걸 이용한 테일러 전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여기다 쓰는데 이게 다 보여주면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일단 함수라고 한다면 아까 그려놓은 것처럼 S값 하나하나가 다 주어지면 F가 주어지는 게 이게 함수인데 테일러 전개는 굉장한 겁니다. 테일러 전개는 뭐냐면 함수가 어떻게 더 주어지냐면 함수가 주어지려면 S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주어져야지 함수가 주어지는 것인데 테일러 전개는 S가 1일 때, 2일 때 값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요거 언제일 때 값입니까? 0일 때 값이에요. 0일 때 값. 요것도 0일 때 값이에요. 이건 뭐냐면 ds분의 d는 이 함수를 한번 S를 한번 미분한 도함수입니다. 1차 도함수. 그래서 그것도 0일 때 값. 그래서 x는 0이라는 점에서의 함수값과 그 1차 도함수값과 그 2차 도함수값과 그 3차 도함수값과 이렇게 모든 차수의 도함수값을 알면 모든 S에서의 함수값을 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언뜻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함수가 이렇게 만리장성이라고 그래요. 만리장성. 만리장성의 높이가 다 조금씩 다르더래. 그러면 만리장성의 높이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만리 있는 데까지 다 조사해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만리장성 다 안 가보고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서 높이를 다 재야 되겠죠? 가서 다 높이를 재야 되겠어요. 테일러 전개는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냐면 안 가보고 여기서 만리 저 바깥에 있는 데까지 전부 높이를 다 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뭐만 재가지고? 여기서 뭐만 재면? 여기서 높이 재고 그 다음에 또 뭐 재요? 기울기 재는 겁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재면 돼요? 그 옆에 높이하고 차 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건 뭐예요? 그 다음 거는 기울기예요. 기울기의 차이를 가지고 기울기 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앉은 자리에서 모든 차수의 기울기를 다 구하면 뭐 안다고? 저기 안 가봐도 아는 거예요. 그럴듯합니까? 순 거짓말 같습니까? 네? 진짜 그럴듯합니까? 항상 그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안 가봐도? 네, 그거 누가 한 거냐면 부처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이 보리스 밑에서 탁 앉아가지고 눈 감고 생각했죠. 한잠 생각하다 뭐 알아냈습니까? 온 우주 만상의 진리를 다 알아냈습니까? 못 알아냈습니까? 그랬을 때 무슨 기적이 일어났겠니?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부처님은 부처님한테만 무슨 일이 일어났겠니? 근데 사실 수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테일러 전개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 앞에서 이제 보리수 앞에서 생각하면 우주 전체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모든 함수에 대해서 그렇게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함수들이 모든 S값에 대해서 함수가 전부 연속이어야지 됩니다. 함수가 연속이어야지 돼요. 중간에 함수가 이렇게 뚝 끊어져 있으면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뚝 끊어요. 만리장성이 중간에 끊어져 있으면 폭파되어 있으면 그러면 더 이상 모릅니다. 근데 연속일 뿐만 아니라 모든 도함수가 존재해야지 됩니다.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부드럽게 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꺾이면 안 돼요. 그런 조건만 맞으면 한 점에서 모든 값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테일러 전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질을 우리가 이용하면 아까 얘기한 델타 S분의 델타 F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dsn분의 dn은 n차 도함수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S는 제로에서 fs 값, fs의 1차 도함수 이렇게 전부 다 모든 차수의 도함수 값을 알면 임의의 S값에 대한 fs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성질이 바로 테일러 전개다라고 알면 이걸 우리 어떻게 이용해 먹냐? 사실은 테일러 전개를 위해서 모든 함수값을 알아내는데 우리는 이거 지금 적용해 먹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식은 모든 S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성립하는지 좀 믿기가 어려우면 우리 한번 조금 이제 원점에 대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게 원점에 대한 테일러 전개인데 이걸 어떻게도 이용할 수가 있냐면
다른 점에 대한 임의의 점에 대한 테일러 전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를 축을 조금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를 우리 S점에 대해서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로가 S점이라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점만 이동시키면 되죠. 원점만. 그래서 이 제로에서 원점에서의 도함수를 S점에서의 도함수로 고쳐요.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S와 원점 사이의 요 S와 원점 사이의 길인데 요건 뭘 하냐면 S와 S 플러스 델타 사이의 길이 그럼 델타 S가 되죠. 요 S에 델타 S가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다 고쳐 놓을 것 같으면 우리 FS에서의 S라는 점에서의 모든 차수의 도함수 값으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S 플러스 델타 S. 이 델타 S는 어떤 값이나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함수를 FS에서의 도함수를 다 알면 FS에서 어떤 거를 더한 다른 점에서의 F값도 다 한다. 이거 물론 빼도 좋죠. 델타 S가 음수여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건 똑같은 식입니다. 단 요거는 원점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를 했다면 요건 임의의 S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놈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 먹냐면 사실은 사용해 먹기 전에 예를 먼저 하나 들겠어요. 여러분 진짜 이해할 수 있나 보기 위해서 우리 이런 함수가 하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뭐예요? 모든 x값에 대해서 함수가 주어졌죠. 근데 원점에 대해서 도함수 값만 우리가 구해보겠어요. 이걸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한 점, 원점에 대해서 어떤 이런 하나의 원점에 대해서 보면 원점에 대해서 x는 0일 때는 값이 얼마입니까? 원점은 값이 1이에요. 자, 여기 1. 그 다음에 요거의 도함수 값은 얼마입니까? 1차 도함수를 한번 미분하니까 3x제곱 더하기 2 하고서 1은 없어졌죠. 여기다 0 제곱하니까 1차 도함수 값은 2예요. 그 다음에 2차 도함수 값은 요거 한번 미분해서 0 집어넣으니까 0이에요. 3차 도함수 값은 6이에요. 4차 도함수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없어요. 사실 이거는 4차 도함수 이상은 전부 없고 3차 도함수 값만 있어요. 그래서 테일러 전개를 할 것 같으면 여기다가 F0 더하기 이렇게 1차 도함수 집어넣고 2차 도함수 집어넣고 3차 도함수까지만 있어요. 여기까지만 집어넣죠. 그래서 첫 번째는 2니까 여기다 2 쓰겠어요. 2 쓰고 왜 2를 쓰지? 제로니까 여기다 제로 대입하니까 F0는 1이네요. 그래서 여기다 1 썼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은 2니까 2x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건 0이니까 0 쓰고 여기서는 6인데 왜 6인데? 제로 대입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6분의 1이나? 6분의 1인가 봐. 제로. 여기 앞에 6분의 1에 있네. 근데 6인데 6분의 1이 있으니까 6분의 x 3승 됐죠. 이렇게 다 더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x는 제로라는 점에서 도함수에다가 x 곱했더니 뭐가 됐어요? 원래 거하고 똑같아졌죠. 그래서 이것처럼 한 점에서의 도함수만 전부 다 알면 원래 함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모든 s에 대해서 테일러 근사는 테일러 전개는 이거는 근사가 아니라 확실한 겁니다.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이용해 먹을 수가 있냐면 사실은 테일러 전개에서 요거 모든 델타 S 값에서 정확히 성립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주 편리하냐면 근사식으로 테일러 전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델타 S가 굉장히 작을 때. 델타 S가 굉장히 작으면 이게 뭐 0.001이라고 한다면 델타 S 제곱은 더 작아지죠. 0.000001 이렇게 되죠. 두 항부터는 없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가 있으니까 델타 S가 1보다 작으면 굉장히 작으면 델타 F가 바로 뭐냐면 S 더하기 델타 S 빼기 FS인데 우리 아까 처음에서 봤죠. 요거는 여기서 요거 뺀 거나 마찬가지고 요 항만 남아요. 요 항만. 그래서 이게 DS분의 DF 델타 S 요게 성립하고 그 다음 항부터는 전부 무시할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근사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이거는 근사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 이게 만약에 어떻게 되면 미분으로 되면 전에 미분했죠. 미분으로 되면 근사식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식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델타 F가 DF가 되고 DS가 되면 이거는 딱 성립하는 게 되겠어요. 이거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거 어디다 써먹냐면 요 DS를 요 미분을 요로 갖고 가요. 그래서 DF 나누기 DS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DF라는 미분과 DS라는 미분의 비를 구하면 그것은 무엇하고 같으냐면 F라는 함수를
한 번 미분한 거하고 같다. 1차 도함수하고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미분의 비가 1차 도함수와 같다라고 하는 중요한 성질을 여기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 fs가 있을 때 두 미분 ds와 df 사이의 비하고 요놈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똑같이 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 같기 때문에 이거 같이 사용합니다. 식을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요걸 비로 생각할 수도 있고 요거가 연산자라고 생각해서 요거 도함수를 구해줘라 이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미분 방정식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1차 도함수, 그 다음에 2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두 번 미분하는 게 여기 나오죠. 두 번. 근데 두 번 미분하는 데서는 이런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는 것을 테일러 정기, 우리 이거 증명했어요. 뭘 이용해서 증명했습니까? 테일러 정기라는 기가 막힌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했는데 이런 미분 사이의 비, 미분 사이의 비와 도함수의 관계는 오직 1차 도함수에서만 성립합니다. 2차부터는 이런 거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을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란 미분이 포함된 방정식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2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x. 그래서 종속변수의 1차 도함수, 종속변수의 2차 도함수. 그 다음에 그 계수들은 종속변수의 함수면 안 되겠어요. 여기에 독립변수의 함수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미분의 분자에 나오는 변수 t가 이거 좀 잘못됐어요. 미분의 분모에 나오는 t가 독립변수가 되고 미분의 분자에 나오는 변수 x가 종속변수가 되죠. 그랬을 때 이런 미분 방정식을 여기 뭐 2차까지만 썼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선형 2차 미분 방정식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선형이란 물리에서 선형 이런 말 쓰는데 이건 1차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에 대한 1차냐면 종속변수에 대한 1차다. 여기 보면 전부 x는 1차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형 미분 방식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선형 2차 했을 때는 도함수가 2차까지 들어있다. 제일 높은 도함수가 2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은 좌변의 각항에 포함되는 종속변수가 모두 1차라. 그 다음에 2차 미분 방정식이란 가장 높은 도함수가 2차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또 여기에 우변, 여기는 이제 종속변수가 없는 항이 여기 있어요. 이 종속변수가 없는 항이 0이면 제차 미분 방정식. 그래서 이것은 선형 2차 제차 미분 방정식이 아니고 요게 0이면 제차 미분 방정식이고 0이 아니면 비제차 미분 방식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미분 방정식이 어떤 형태의 미분 방정식인지를 꼴을 보고서 안 다음에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체 운동을 볼 때 그 운동에 우리 등속도 운동 하는 식으로 등 무슨 운동 이런 말을 많이 보는데 이때 이 등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뭐가 어떨 때 변하지 않냐면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속 운동 하면 여기서 등속은 속력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속력이 바뀌지 않는 일정을 유지하는 운동. 등속 원운동은 원을 그리는데 속력이 안 바뀐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등속도 운동은 이거는 속도가 안 바뀐다. 그래서 속도가 안 바뀌려면 속력과 방향이 안 바뀌어서 사실은 등속도 운동은 뭐하고 똑같냐면 등속 직선 운동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속력이 안 바뀌면서 직선을 하는 운동이 바로 등속도 운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운동. 그런가 하면 등가속도 운동은 무엇을 일정하게 유지하냐면 가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가속도는 우리 전에 배웠어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방향은 일정하게 유지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 일정하게 유지되냐면 어때요? 힘이 일정하면 등가속도였죠.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건 그 물체가 받는 합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직선 운동이 아니더라도 등가속도 운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운동하면서 등가속도 운동이면 우리 등가속 직선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가장 간단한 등가속 직선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가속 직선 운동은 좌표계를 직선으로 쫙 만들어 놓고 그 좌표계 그 축이 x축이다라고 하면 위치는 xt로 표시되고 속도는 dt분의 dx로 표시되고 가속도는 dt분의 dv인데 그것은 dt 제곱분의 d제곱 x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다라고 하면 가속도가 일정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A는
안 변하는데 그게 dt분의 dv예요. a는 상수예요. 이게 바로 가만 보니까 아까 우리가 미분 방식 분류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선형 미분 방정식이에요, 아니에요? 선형. 종속 변수가 v니까 선형이죠. 선형. 그 다음에 몇 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1차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1차 선형 미분 방정식 이렇게 되겠어요. 이건 제차예요, 비제차예요? 그렇죠. 비제차 선형 1차 미분 방정식인데 우리 이런 1차 미분 방정식은 적분으로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한번 풀도록 해보겠어요. 적분을 풀 때는 어떻게 하냐. 아까 어때요? dt분의 dv가 v를 한번 미분한 더함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dv와 dt의 b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dt를 저쪽으로 곱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dv는 ad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함수를 이런 꼴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테일러 전기를 써가지고 1차 더함수는 두 미분 사이의 b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 아까 장황하게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풀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럼 어떠냐? 이 두 개가 같으니까 좌변을 적분하고 우변을 적분하면 또 같겠어요. 똑같은 걸 적분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건 이제 V에 대한 적분이고 이건 T에 대한 적분인데 이렇게 적분을 했다고 할 때 이렇게만 해놓으면 아직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부정적분은 요 결과는 결과에 적분한 거에다가 임의의 상수 더해도 좋은 거니까 좌변 우변 다른 상수 더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등식 성립하게 만들려면 정적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적분은 적분 구간을 서로 연결시켜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t에 대한 거니까 t를 0에서 t까지 적분한다면 v는 t가 0일 때의 속도에다가 t가 t일 때의 속도까지를 적분해 주는 게 되겠어요. 그럼 이 적분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v0는 t가 0일 때의 초기 속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 적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vt-v0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상수니까 어떻게 되냐면 a하고 t-0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vt는 at 더하기 v0라고 하는 것을 이 적분으로부터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구하는 목표가 뭐냐면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해야 될 텐데 속도는 dt분의 dx니까 이것도 이제 미분 방정식이 되겠어요. 이것도. 요거 몇 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여기 몇 차 미분 방정식? 1차 미분 방정식이죠. 선형 미분 방정식이에요?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죠. 제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비제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비제차죠. 여기 어떤 항 때문에 비제차예요? 그렇죠. V0 때문에 비제차죠. 네. 그래서 이것도 근데 1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이것도 무엇으로 풀면 좋겠어요? 무조건 1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다 적분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봐가지고 요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쪽으로 곱하죠. 이쪽으로 곱하는데 여기가 t만의 함수면 요건 바로 적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t의 함수가 아니고 다른 거의 함수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적분으로 풀 수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아까처럼 dt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양변 적분했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적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적분하면 이놈은 또 뭐가 됩니까? xt-x0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건 뭐가 돼요? 2분의 1 a t제곱이 돼야 되죠. v0 t 더하기 x0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한 식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속도 만든 거 구하고 여기서는 위치 만든 거 구했어요. 여기서 어떤 식을 만들면 편리하냐면 양식에서부터 t를 소거하면 편리한 식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식에서부터 t를 구합니다. 구해서 이 식에다 집어넣어요. 이 식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가 나면 이런 식이 나와요.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유명한 식이에요.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식은 하나, 둘, 세 개. 이게 유명한 등가속도 직선운동식입니다. 세 개.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운동 하는 거 문제 풀 때는 가속도만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초기 조건 구해요. 여기 초기 조건이란 뭐예요? V0하고 X0가 초기 조건이에요. 그 초기 조건 알면 이걸 이용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뭔지 그거 가지고 알고 있는 게 뭐다라고 하면 이 세 식 중에서 적당한 것을 골라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특히 등속도 운동은 어떤 경우에 A가 0인 경우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가 0이면 뭐가 되냐면 A는 0이니까 위식은 어떻게 돼요? 위식은 이게 0이니까 V0 이렇게 되죠. 안 변하고. 두 번째 식은 뭐가 되겠어요? 이거 0이니까 요거만 남죠. XT. 요 놈은 어떻게 돼요? 이게 0이니까 어때요? V제곱은 V0 제곱 해서 아까 이거하고 똑같은 식이 되죠. 똑같은 식.
자, 이걸 이제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히 적용하는 방법 예로 지상에 던진 물체의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상에 던진 물체의 운동이 바로 등가속도. 이게 던졌어요. 일로 갔어요. 지상에 던지면 우리 무슨 모양을 그리면서 떨어지나 우리 알고 있습니까? 무슨 모양을 그리냐면 포물선 그리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던졌는데 여기 좀 와 있어요. 그럼 요놈이 받는 힘이 뭐냐면 뭐밖에 없어요? 중력밖에 없죠. 질량 예민 놈이 떨어진다면 밑으로 작용하는 중력밖에 없어요. 이거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쳐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모르네. 엄청 신통하네. 좌표계를 그려야 되겠죠. 좌표계. 그래서 여기 좌표계를 먼저 그리는데, 자, 수평 방향을 x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수평 방향,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을 y축이라고 하면, 이제 연직 방향을 y축이라고 했어요. 연직 방향. 그러면 여기서 그리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질량이 M인 물체가 받는 힘은 이 좌표축에 의할 것 같으면 힘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mg하고 아랫방향이니까 y 단위 벡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이걸 뉴턴의 운동법칙에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속도가 x방향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x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y방향으로는 어때요? 가속도가 얼마인? 요거 m으로 나누면 되죠. 마이너스 g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운동은 두 개로 나뉘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에 사실은 좌표계 할 때 직각좌표계에서 힘의 종류에 따라서 직각좌표계를 이용할 것 같으면 x좌표의 운동은 x좌표만 가지고 y좌표의 운동은 y좌표만 가지고 표시가 되는데 이게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분리가 됩니다.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두 개를 합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초기 조건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초기 조건 x0는 제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각 세타를 이루게 이렇게 쐈다라고 한다면 수평 방향에서 위로 각 세타를 이루는 방향으로 속력 v0를 이렇게 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구한다면, 우리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하니까 가속도는 0이죠. 그러면 아까 등속도 운동하는 식을 써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처음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고, 그렇죠. 속도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x방향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가 되겠어요. 처음 위치는 x0. 이게 이제 초기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 등속도 운동의 식 vt는 v0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xt는 v0 코사인 세타. 이게 처음 속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xt는 어떻게 돼요? xt는 vt 더하기 x0였죠. 근데 x0는 제로니까 v0 코사인 세타 t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x축 방향은 이렇게 된다면 연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인데 가속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g. 처음 속도는 얼마예요? v0 사인 세타. 처음 위치는 얼마예요? y는 제로. 그러면 우리 vt를 구하면 마이너스 gt 이렇게 했죠. at 더하기 v0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gt 더하기 v0 사인 세타. 그 다음에 yt는 마이너스 여기 2분의 1 a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그 다음에 v0t니까 v0 사인 세타 t 더하기 y0 이거 제로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t를 소거하면 궤도의 모양이 나오는데 그 궤도의 모양이 바로 포물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최고점은 높이가 얼마나 될까? 최고점의 조건은 위로 올라가는 y방향의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될 때까지의 시간, 이 최고점에 이를 때까지 시간이니까 이렇게 해서 최고점 조건을 해가지고 최고점에 이르는 시간을 구하면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VY T인데 T0를 집어넣었더니 이게 제로가 되는 거겠어요. 그래서 T0는 G분의 V0 사인 세타. 이게 최고점 올라가는 데까지 이 시간이죠. 그래서 YT에다가 이걸 대입하면 최고점까지 높이는 YT에다 T0를 대입하면 최고점의 높이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기 대입했어요. 그래서 T자리에다가 G분의 V0 사인 세타 제곱 이런 걸 다 대입해요. 그러면 정리돼가지고 간단하게 나옵니다. 2분의 1 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수평 도달거리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포물선을 이렇게 가면 최고점에 올라갈 때하고 원래 높이까지 내려갈 때 시간이 같아서 수평 도달거리는 2배의 최고점까지 그런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S는 X의 2T제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이렇게 쫙 해가지고 G분의 V0 사인 2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는 어땠어요? 아까는 이게
사인 제곱 세타 이랬죠. 그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인 각을 구하려면 이게 지금 세타의 함수니까 최대인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타로 미분해가지고 0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미분을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코사인 2세타는 0이라는 조건이 나오는데 이게 0이려면 세타가 2세타가 90도여야 되니까 세타가 45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45도로 쏘면 제일 멀리 나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책에 교과서에 나오는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포탄을 45도의 경사로 발사했어요. 그래서 포탄이 도달하는 최고 높이는 수평 도달 거리의 4분의 1이 되는 것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푸는데 조금 전에 한 결과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AX는 제로, AY는 마이너스 G. 아까 똑같은 거 한 거죠. 이런 등가속도 운동. 사실은 수평방울은 등속도 운동이죠. 이런 거 하니까 우리 처음 속도는 이렇게 되고 우리 아까 한 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다음에 처음 위치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속도를 구하면 자 수평 방향 속도하고 연직 방향 속도를 구하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위치도 우리 지난번에 구해놨죠. 그래서 그 B를 구하겠어요.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하는 거리는 T0니까 그거 우리가 구해놨고 이렇게 해서 구했죠. 그래서 최고점의 높이도 이렇게 구했어요. 아까 구한 거예요. 그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한 거예요. 요 B 구하라고 했으니까 B를 구했어요. 그래서 B는 이렇게 나왔죠. 요거 나누면 봤더니 4분의 1 탄젠트 세타네요. 그래서 세타가 45도일 때 그 B가 4분의 1이라는 거 보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세타에다가 45도를 대입하니까 4분의 1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연습 문제를 다 풀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빨리빨리 했더니 또 시간이 또 한 2, 3분이 딱 남네. 질문 없습니까? 네,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는데 한 물체의 가장 간단한 힘에 대해서 적용해요. 그 가장 간단한 힘을 어떤 거 보면 F는 일정이 가장 간단해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풀이가 가장 간단한데 그때는 뭘 이용하면 좋냐면 1차 도함수는 두 미분의 B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 좋아요. 우리가 이거 테일러 전개로 증명을 했죠. 그래서 1차 미분 방정식은 적분으로 이제 풀 수가 있는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적용해서 풀 것 같으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공식은 3개가 나오는데 VT는 AT 더하기 V0, 그다음에 XT는 2분의 AT 제곱 더하기 V0T 더하기 X0. 그다음에 여기서 T를 제거한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세 번째 2AX 마이너스 X0는 움직인 거리죠. 그래서 X 마이너스 X0는 그렇죠.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게 세 번째죠. 세 번째. 네. 그래서 여기 제 5주의 첫 번째 강의를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다음 2교시에도 계속해서 이 일정한 힘, 변하지 않는 힘을 이제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경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